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황재민 평론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황재민이라고 하고 미술평론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앱스라는 웹진에서 공동 편집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2020년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왜 0호를 내고 1호를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2020년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편집인이 6명 아, 되게 있어요. 많네요. 네. 아,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했는데 앱스를 먼저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그럴까요? 있나요? 앱스라는 웹진이 어떤 웹진인지. 네, 앱스라는 미술평론 웹진이 있는데요. 비정기적인 미술평론 서비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제가, 서비스. 네, 제가 정한 거 아니고 저희 편집인이 그런 네, 캐주얼한 정의를 캐주얼한 뭐 이런 게 들어가요. 뭐 정해지지 않고 저희의 그냥 여력이 닿는 대로 뭐 1년에 하나를 낼 때도 있고 3개를 낼 때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웹진입니다. 하나의 그 홀을 낼 때마다 주제를 정해가지고 새 글을 쓰고 있고 작가 인터뷰와 아니면은 뭐 외부 필진의 글 같은 것도 함께 싣고 있어요. 주소가 혹시 어떻게 돼요? absofficial.us. 맞아, 이거 본 기억이 나요. 네. 재밌는 활동을 하시네요. 저희끼리는 재밌게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만나게 된 게 작년 이제 코렐 연구 모임에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3개월 동안 되게 열심히 참여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글을 발표를 안 하셨는데 혹시 네.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맞아요. 될까요? 다 거의 글을 다 쓰고 주석을 달고 있었는데 네. 이제 원래 근데 제가 다른 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 글을 제가 잘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좀 네.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심한데 이번에 좀 그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드물게 인용되는 어떤 이자벨 그러의 하이프라이스라는 책을 인용하기도 했고 막 네. 이런저런 개념을 막 비벼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네. 거기에서 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 기사님이 이제 네. 글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가지고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의견을 좀 전달드렸던 것 같아요. 발표하시면서 이제 시각성이랑 가시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비교하셔서 많이 논의하셨었는데 왜 시각성이랑 가시성을 각각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시각성은 비주얼리티라고 보통 쓰시는 것 같고 네. 가시성은 비지빌리티 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시각성은 아마 아시는 그대로의 의미가 맞을 것 같고 가시성이라는 거는 이 소셜미디어 같은 알고리즘 기반의 시스템에서 추천 알고리즘에 더 잘 띄워주는 그런 경향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런 컨텐츠 만들 때 가시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한다라는 의미에서 가시성이라는 이야기를 그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네. 어쨌든 그 되게 눈과 관련된 단어처럼 보이니까 사실 네. 아니지만 블랙박스가 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하여 네. 주동되는 그런 논리지만 그 시각적인 뉘앙스를 갖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었고요. 둘 사이에 뭐 어떤 관계가 마련된 건 사실이잖아요. 원래는 이제 하나의 작품이 시각성을 추구하는 그런 역사서에 작동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네. 뭐 소셜미디어 같은 거 보편화되면서 독립적인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되게 종속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가시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이 작품이 내적인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네. 사람들의 관심을 쫓는다거나 아니면 소셜미디어에서 되게 그 잘 바이럴될 수 있는 형태를 선택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가시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성격의 하나가 된 것 같거든요. 그 데이비 네. 조잘렛 같은 경우도 네. 소셜미디어 상에서 회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잖아요. 제목이 뭐죠? 이거요. 평행한 세계들을 껴안기. 아, 네, 여기에 그 현정 선생님 번역으로 실려 있어요. 네네네. 표지하기, 스코어링하기, 저장하기, 추측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되게 이미지가 많은 시대라고 하잖아요. 소셜미디어 네. 시대가 되면서 네. 사람들 회화를 찍어서 막 이미지를 분산시키고 그러면서 이미지의 힘이 약해질 것 같지만 네. 사실 이거는 그 회화에 대한 스코어를 만드는 것뿐이다 해서 약간 그 존재론적인 좀 구분을 하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봤네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복잡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근데 네. 제가 지금 설명 잘 못하겠어요. 아니,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근데 이게 데이비드 조슬릿이 그 회화에 대한 얘기를 가끔 했잖아요. 2009년에 페인팅 비사이드 셀프라는 유명한 글이 있고 네. 그런 맥락에서 좀 회화가 소셜 미디어화되고 약간 이 뭐 텀블러라든가 그런 플랫폼 시대에서 자기의 어떤 그 존재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되게 나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 소셜 미디어 시대 회화를 긍정한 그런 조슬릿의 이야기도 가시성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 클레어 비숍이 네. 네. 최근에 쓴 책에서도 네. 그런 가시성의 차원을 좀 다루는 것 같고 무슨 책이죠? 제목이 뭐죠? 그 디스트랙티드 어텐션인가?
버스에서 최근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가시성 논의를 다루는 바가 있어서 저도 거기에 조금 올라서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는 또 너무 낡아버린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얼마나 그게 막 시의성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본질을 관통하는 얘기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재민님께서는 지금 조건에서 가시성에 대한 중요도가 시각성에 대한 중요도를 넘어선다고 보시는 입장일까요? 이게 저는 가시성 이야기가 통념의 전환이 한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가시성이 엄청 긍정되었던 시기가 있고, 예를 들면은 무슨 막 네트워크 사회 막 이런 얘기하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그러니까 중앙 정치의 어떤 지역의 그런 한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골에 살고 있어가지고 막 중앙 정치에 개입 못하는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가시화함으로써 새로운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진단을 한다든지, 옛날에 그 이제 웹 2.0 되고 빅테크 기업 확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막 감시자본주의, 막 블랙박스 사회 이런 거 등장하면서 행동 데이터 수탈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약간 이런 가시성을 용인한다는 게 그 빅테크 기업의 자본화 논리 안에 들어간다는 게 되어버린 상태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시성을 그 전처럼 긍정할 수 없는 어떤 조건들이 이제 마련된 것이고, 그런 가시성의 논리 안에 들어간다는 게 어떤 차이를 삭제해버리고 그냥 정말 뭐 회화가 그냥 인스타그램 이미지가 된다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생생함, 차이, 라이브니스 같은 거 다 삭제해버리고 그냥 그 어떤 되게 평평한 어떤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이거는 뭐 구체적인 분석이라보다는 통념에 가까운 어떤 인식들이 있었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가시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들이 마련되었다라고 생각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시각성이 가시성에 의해서 자율성을 취해먹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좀 던져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만 먼저 따라가 보면 뭐 2000년대 전후로 아니면 빠르면 뭐 90년대부터 뭐 2000년대 초반까지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주는 민주적 차원 그런 지점인 것 같고, 근데 그게 가시성의 측면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약간 접근성에 있어서 누구나 어떤 장벽 없이, 사실 기술적 장벽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의 장벽, 물리적 장벽을 완전하게 완화시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민주적인 차원을 획득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주목된 뭔가가 있으면은 그거를 가시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인터넷과 지금의 어떤 소셜미디어가 갖는 작동 논리 자체가 되게 다르겠죠. 기술적인 논리도 다르고. 그러면 사실 시각성하고 가시성이 공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충돌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시성은 시각성이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비유에 그칠 수밖에 없는 약간 일종의 한계를 갖는 배치였던 것 같아요. 시각적인 거는 일단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서는 챗GPT가 만드는 이미지도 그렇고 우리가 스크린에 아이패드에 그리는 그림도 그렇고 스크린에 있으니까 이거를 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좀 지금 갑자기 들게 하네요. 그러니까 스크린 자체가 시각적인 매체인가라는 좀 질문도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그냥 알렉산더 갤러웨이인가 그 사람이 막 했었던 얘기 같은데, 이게 스마트폰이 제일 중요한 건 스크린이 아니라 그냥 와이파이 잡는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호장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부가적인 거다. 이 장차에서 스크린 자체가. 처음 2015년, 7년 이때 되게 어설프게 첫 글을 쓰면서 뭔가 약간 아마추어적으로 비평가를 시작을 했었어요. 첫 글이 뭐에 대한 글이었어요? 첫 글이요? 그때 그 제가 집단호찬이라는 어떤 그 팀블로그 같은 거 했었거든요. 거기다 처음 올렸던 글이 그런 이야기들이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미술이 평평하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림은 또 평평하게 그리고 약간 불황이 다가오고, 그래서 너희들은 약간 그 어떤 충분한 실천을 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망해가는 시대 속에서 망해가는 미술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어떤 관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약간 자조적인, 자기 세대에 대한 자조적인 측면도 있었고 약간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한 측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그 상징하는 컨텍스트가 그 청춘과 잉여라는 정시가 있었고, 그건 이제 선배 세대 작가와 말하자면 후배 세대 작가를 약간 매칭시키는 그런 기획이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고, 메타 유니버스라는 책이 나왔었고, 근데 그때 어떤 그 되게 냉소적이고 허무주의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좀 긍정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에서 글 내용은 제가
까먹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첫 글을 썼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페인팅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 인터뷰를 좀 했었어요. 그럼 좀 그거를 다르게 바라보자는 취지였던. 그쵸. 그래서 약간 냉소만 하면 너무 답이 없지 않냐 뭐 이런 되게 간단한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더 어려운 건 뭔가 냉소를 이미 사람들이 많이 충분히 네. 그러니까 되게 분석적으로 네. 현명하신 분들이 많이 했잖아요. 냉소에 대한 분석을? 아니, 냉소를. 냉소를? 그러니까 막, 아, 네, 냉소를. 냉소 자체를 되게 많이 그런 태도 하셨잖아요. 자체를 네. 이미.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막 맞아. 1980년대부터 네. 되게 막 보드리아르 이런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냉소를 네. 많이 해왔는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냉소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좀 네. 그렇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출된 어떤 냉소 이상의 냉소를 하지 못할 거면 해봤자 뭐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냉소는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나에게 장착되어 있는 그런 느낌? 약간 마이너하게 좋아하던 네. 어떤 장르가 솔라펑크라는 장르가 있었거든요. 이걸로 또 글을 뭐 썼었는데 그게 옛날에. 어떤 장르예요? 그냥 SF 하위 장르고 막 작품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텀블러 같은 데서 되게 어설프게 떠돌던 뒤에 막 펑크 붙이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네. 지금 코어 붙이는 것처럼. 아, 2010년대 이때는 막 그냥 막 냅다 막 펑크 붙이고 많은 그런 유행들이 있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솔라펑크라 그래가지고 약간 태양이 등장하는 서사나 어떤 태양과 되게 그 오가닉하고 탈성장적이고 이런 상상과 재현을 하는 그런 마이너 장르였는데 여기서 막 매니페스토가 하나 나왔어요. 누가 한 건지도 몰라요. 저 글을 썼는데도 아니,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스페인의 어떤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매니페스토를 했는데 사이버펑크가 냉소를 이미 할 대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냉소를 할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냉소를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그 서사 장르의 어떤 규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냉소를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더 할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낙관을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되게 이상하게 꼬인 거죠. 약간 뇌절이네요. 그쵸. 약간 뇌절을 해서 냉소를 낙관으로 만들어버리는 뇌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글 그걸 쓰셨고. 네. 근데 그럼 그때부터 뭔가 인터뷰라는 방법론을 되게 애용하셨나 보네요.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뭔가 인터뷰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얻어지는 점이 있으니까 하실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부를 처음에 개원예술대학교라는 데 나왔는데 거기는 좀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특히 그 2010년대 중반 이럴 땐 더 그랬는데 이제 회화를 하는 게 약간 금기였거든요. 그 김성희 선생님의 과와 서등 선생님의 과에서 약간 너희들은 이런 걸 해라고 되게 그 컨템포러리 주입식 교육이 있었어요. 그거 근데 이제 그 각각의 과에서 굳이 회화를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굳이 왜 하느냐 네. 이런 걸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한다고 하던가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냥 이유가 있다보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없어서 그냥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사실 지금 만약 학교 다니시고 하시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자체를. 근데 네. 그때는 뭐 저만 그렇게 느꼈던 게 아니라 네. 그때 저보다 한 서너 살 차이 나는 네.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학교에서 좀 페인팅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끝났는데 왜 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인터뷰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다보다는 그때 제가 블로그를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다른 사람들 블로그를. 그때는 네. 지금 소셜미디어가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니까. 네. 근데 거기 가면은 사람들 막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막 인디밴드 인터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걸 되게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라는 게 약간 기본적으로 되게 막 블로그를 한다거나 하면은 뭔가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 재밌었던 거는 이미 좀 안정되지 않은 어떤 생각들? 네.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담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고 특히 작가들의 동시대 미술장 안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인터뷰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자기만의 뭔가 그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나 서사를 구성하는 방식이나 사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페인터들이라고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 아니고 완전 다르다 보니까 저는 사실 동시대 미술에서 인터뷰 가는 장점은 그런 어떤 개인의 그 되게 어떻게 보면 고립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독특성이 있는 잠재성이 있는 그런 생각들을 끄집어내는 차원에서 좀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원래 콜할 때 그 회화 작가를 인터뷰 하시려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회화 작가가 아까 말씀하신 그 혹시 대학 때 그 회화 작가 두 분이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글을 한번 썼던 그런 분인데 이야기하다가 그런 주제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가시성에 대한 주제가 나와서 네 맞아요. 그럼 인터뷰는
하지는 않으셨나요? 네, 못했어요. 했어야 되는데 제가 부지런하지 못해가지고. 뭐 그렇게 어쨌든 결국엔 공개를 안 하셨으니까. 네. 그 클럽 비숍도 디스트랙티드 어텐션에서 그 극장 블랙박스 안에서 되게 엄숙하게 뭔가를 봐야 되지만 그거 자체가 되게 근대적 발명품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에는 막 떠들면서 오페라 보고 막 산만하게 뭔가를 보는 게 오히려 일반적인 것이었다. 네. 그러니까 주의 집중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떤 근대적인 시점의 단절적 역사 속에서 돌출된 거다, 돌발된 네.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막 소셜 미디어 시대에 이렇게 어떻게 방만하게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냐라고 하지만 이것도 네. 사실은 어떤 시점에서 그런 방만하면 안 돼라는 이데올로기가 생산이 되었던 거고 그 물질화가 되었던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직관을 좀 저 스스로 비판하고 약간 어떤 방식으로 그래도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산만함을 긍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재민님은 공감하시는 입장인가요? 지금은 그쪽이 조금 더 생산적이라고 보는 편이에요. 생산적?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말을 네,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잘못했어. 그러니까 네. 다시 진정한 예술로 돌아가자 이래버리면 네, 너무 네. 쉽잖아요. 저는 맞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너무 잘못됐지 이러면서 그래 진정한 예술로 돌아가야지라는 반응을 얻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 그 작가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근데 진정한 예술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직관적 사유를 따라서 그냥 전통적 예술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을 때 뭐가 생산되느냐?